얘들아 안녕. 자, 이번 시간은 국왕입니다. 절대왕정과 관련된 백지복습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국왕의 키워드는 총 3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3번 키워드는 제외하고 1번과 2번 키워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 이유는 3번 키워드가 있는 부분은 시험에서 선생님이 제외했어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이 4번째, 근데 철학의 흐름 부분은 우리 수업 시간에 한 걸로 끝내고 시험에는 내지 않으니 X 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막 그렇다고 신나서 막 이렇게 크게 X 치면 죽어. 내가 확인할 거야. 다음 주에 교재에. 그러니까 조그만하게 이렇게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라고 여러분들이 표시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1번 키워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키워드, 왕의 절대성을 인정하기 위해서 왕의 권한은 신이 내려준 권한이다 라고 했던 사상이었었는데 이걸 우리는 왕권 신수설이라고 했었고, 두 번째 키워드는 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수출을 많이 시키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무역을 통해 차익을 남기는 거, 농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야? 무역과 관련된 상업이야 라고 했었던 중상주의라고 하는 키워드 잘 기억해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내용부터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절대 왕정이란 밑줄 한번 쳐볼까요? 16세기에서 18세기 유럽에서 등장한 중앙 집권적인, 네모 한번 쳐보자, 통일 국가가 등장하면서 만들어진 사상입니다. 그래서 국왕을 정점으로 국왕이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왕정의 형태, 이걸 우리가 절대 왕정이라고 부르는데, 절대 왕정의 기반이 크게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왕권은 누가 내려준 거? 한번 쳐보자. 신이 내려준 것. 그러므로 절대 복종해야 돼. 우리 첫 번째 키워드네. 왕의 권한은 신이 부여한 거야 라고 하는 신수설이라는 이론이 있었고, 그리고 정치 권력의 기반이 2가지가 있었습니다. 왕권이 정치적으로 가장 앞서려면 왕을 든든하게 보호해 줄 수 있는 존재들이 필요하거든. 첫 번째, 행정적인 측면에서 왕을 보호하고 또 왕을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보필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 관료를 두는 관료제를 실시했고, 또 하나, 왕이 무슨 위험한 일에 처하면 왕의 목숨을 지켜줄 사람들 필요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는 군대라고 해서 이걸 상비군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왕권 신수설을 바탕으로 왕의 말만 듣는 관료들과 항상 왕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군대를 두는 것이 이러한 절대적인 왕권의 기반이 되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고, 3번의 경제정책 별표 한번 쳐보세요. 이게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던 건데, 수출을 장려하고 관세를 높여서 수입을 억제하는 것, 이걸 바로 우리는 중상주의 경제정책이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상업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중요했던 거야. 그래서 이 상공업을 보호해주는 대신 국가에 필요한 돈을 상인 세력으로부터 지원받는 등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오른쪽에 있는 걸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절대 군주, 왕이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기 위해 관료제와 상비군을 유지시키고요. 이러한 관료제나 상비군을 유지하려면 많은 수의 돈이 필요해. 그래서 중상주의 정책을 통해서 무역을 독점할 수 있도록 시민들, 특히나 상공인 계층들을 지원해주는 대신 이들로부터 국가가 세금을 거두면서 재정 후원을 받았었다. 절대군주의 2가지 권력, 1번 왕권 신수설이 중요하고 2번 중상주의 정책이 중요했다는 거, 이 절대왕정의 구조에서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서유럽의 절대왕정 케이스와 동유럽의 절대왕정 케이스를 나눠볼 건데, 서유럽의 절대왕정 케이스는 왕과 상공업자가 연합을 해서 기존에 있었던 귀족 세력들을 약화하는 관계예요. 원래 역사를 살펴보면 국왕이라고 하는 세력과 그리고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귀족이라고 하는 세력은 항상 대결하는 세력이었었는데, 왕이 이 귀족의 힘을 약화시키기 위해서 상공업자와 손을 합쳤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 영국부터 살펴볼게요. 영국의 대표적인 절대군주 엘리자베스 1세가 있고요. 그녀가 남긴 유명한 말, 나는 영국과 혼인하였다라는 말이 있었죠. 중요한 업적들이 있었는데, 먼저 경제적인 특징에서는 산업혁명의 기반이 될 수 있는 경제적인 토대를 이미 마련해 놨었어.
모직물 공업과 같이 이런 양털을 가공하는 등의 국내 산업 발전에 힘썼던 인물이었었고요. 또 하나 이 아시아 방면으로의 진출을 위해서 동인도 회사를 설립하는 경제적인 모습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정치적인 모습이었제더라. 에스파냐의 당시 절대 지지 않는 배라고 해서 이 배의 이름을 우리가 축구에서도 스페인이 이기면 역시 무적함대 이런 단어 쓰는 거 들어봤잖아. 에스파냐의 무적함대라고 하는 걸 격파하는 특징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엘리자베스 1세의 업적으로 인해서 영국이 에스파냐를 꺾고 해상권을 장악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됐다. 그래서 무적 함대를 격파시켰다고 하면 영국이고 무적 함대를 격파당했다라고 하면 이건 에스파냐의 특징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에스파냐에서는 펠리페 2세라고 하는 절대 군주가 존재했었는데 우선은 이 시기 때 스페인이 당시 이 무적 함대가 격파되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 전성기를 구가했던 국가였어요. 얼만큼 이 해상 병력이 강했었냐면 이 당시 유럽도 견제하고 있었던 오스만 제국과 바다에서 전쟁을 벌이는데 이 레판토라고 하는 곳에서 오스만 제국을 꺾고 해전에서 승리하는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인접 국가였던 포르투갈까지 병합하면서 전성기를 유지했었고 아시아 진출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쌤이 잠깐 언급했었는데 아메리카 항로, 대서양의 서쪽 항로를 개발한 한편 아시아의 필리핀, 마닐라 지역에 무역의 거점지를 마련해서 갈레온 무역도 힘쓰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에스파냐에도 쇠퇴기가 찾아왔다는 거죠. 엘리자베스 1세에 의해서 당시 스페인의 자랑이었었던 무적 함대가 격파당했었고요. 지배층의 사치로 인해서 엘리자베스 1세와 같이 영국의 발전을 위해 어떤 공업의 밑바탕을 깔아놓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사치를 부리는 데만 집중한 나머지 국내 공업 육성에는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에스파냐는 국가의 큰 위기가 닥쳤을 때 경제력으로 이거를 극복하지 못하고 같이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침몰하게 되었다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루이 14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었죠. 짐이 곧 국가이다 라고 했었고 이 사람을 등용하면서부터 우리가 중상주의라고 하는 정책이 프랑스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주변 국가로 확산되었던 거거든. 그래서 중상주의 내용이 뭐였었냐면 국가에게 피해가 되는 수입은 최대한 줄이고 수출은 늘리자. 그리고 식민지를 만들어서 프랑스를 경제적으로 안정하게 만들자 라고 주장했던 유능한 재상, 이 인물이 콜베르라고 하는 인물이었었고 강한 왕권을 상징하듯 항상 밝게 빛나는 태양이 마치 왕과 똑같다라고 스스로를 태양왕이라고 지칭하기도 했어요. 궁전도 건축을 했었는데 이 궁전 기억나나요 여러분들? 베르사유 궁전을 건축했었다라고 우리 이야기했었죠. 이 베르사유라고 하는 지역 이름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베르사유 궁전을 이때 건축한 다음에 혹시 기억나나? 프랑스하고 프로이센이 싸웠을 때 비렐름 1세가 승리한 다음에 황제 즉위식을 어디에서 거행했었냐면 베르사유 궁전에서 거행을 했었고요.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이후 독일에 대한 보복적 성격의 조약이었던 이 조약, 베르사유 조약이라 불릴 만큼 이 베르사유는 근현대 유럽의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공간이었다는 거 하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내용이죠. 동유럽의 절대왕정입니다. 동유럽은 서유럽에 비해서 국가의 발전이 좀 약했다고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상공업자의 성장이 미약했기 때문에 왕이 어떤 이 상공업자들과 연대하는 모습보다는 기존에 있었던 봉건 귀족과 타협하면서 왕권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개의 국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라고 하는 인물이야. 선생님이 공복이라고 하는 말은 심부름꾼이라고 했었지 국가 제일의 심부름꾼이 되겠다. 근데 왕이 절대 왕정인데 시민들의 심부름꾼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 그럼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었냐?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가 심취했던 사상 중에 하나가 당시 볼테르라고 하는 계몽주의 사상가를 통해서 계몽 사상을 접해요. 그러니까 왕이 옛날처럼 절대적인 권력을 유지하는 건 맞지만 그 왕의 권력도 결국 이런 시민들, 국가에서부터 나온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스스로를 계몽군주라는 걸 자처하면서 너네 부탁 내가 다 들어줄게. 내가 국가의 심부름꾼이 될게. 이런 식의 포지션을 가졌던 인물이었습니다. 우선 이 전성기 시기 때 문화적인 특징부터 한번 볼까요? 별표 한번 해두시고 여러분들이 꼭 이 문화적인 특징은 CF 프랑스의
베르사유 궁전이랑 꼭 비교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베르사유 궁전과 먼저 이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눈물의 여왕에서 나왔던 곳이었어요. 근심이 없는 궁전이다라고 해서 상수시라고 하는 궁전을 건축을 했었고 상수지랜다. 상수시 궁전을 건축했었고 에이 지우개가 왜 이렇게 커? 상수시 궁전 건축 그리고 국내 상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당시 상공업 활동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걸 긍정적으로 생각했었던 칼뱅파들도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이 칼뱅파가 좀 깊은 얘기인데 원래는 프랑스에서 위근호로 불렸던 신교도 세력이었어요. 칼뱅파가. 근데 이 프랑스는 가톨릭의 성격이 강했던 나라였었거든. 그래서 나중에 이 프랑스로부터 칼뱅파가 쫓겨나요. 그리고 이 쫓겨난 칼뱅파를 수용한 게 바로 이 프로이센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7년 전쟁 좀 공부 열심히 한 우리 호빈이나 윤희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7년 전쟁은 영국과 프랑스가 싸운 게 아닌가요? 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이 7년 전쟁이 국제전이었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는 아메리카 지역에 싸웠던 거고 유럽 지역에서는 당시 프로이센과 오스트리아가 서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 프로이센이 승리하게 되면서 지하 자원이 풍부하게 있었던 슐레지엔을 점령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프로이센 같은 경우에는 슐레지엔을 통해서 지하자원도 확보했고 칼뱅파를 수용하면서 상공업자도 확보하게 되면서 나름대로의 경제적인 발전을 구가하게 되었다는 거. 제일 중요한 거는 프로이센 상수시 궁전과 계몽군주를 프리드리히 2세가 자처해 있었다. 러시아 볼게요. 러시아는 표트르 대제라고 하는 유명한 인물이 있죠.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수도를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세인트 피터라고 했었지. 세인트 피터버그 무슨 말이었지? 성스러운 표트르의 도시라고 하는 뜻. 오늘날의 모스크바 지역에 해당이 되죠. 당시 이 표트르 대제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동유럽이 낙후돼 있으니까 발전된 서유럽을 따라하자라고 해서 서유럽화 정책을 추진했다고도 이야기했죠. 이 서유럽화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 기억나나요? 당시 러시아 귀족에서는 수염을 길게 기르는 게 하나의 지위의 상징이었었는데 서유럽에서는 그 수염을 싹둑싹둑 자르고 있었어요. 이거는 옛날의 모습이야. 이거 너무 구닥다리야 이래가지고. 그래서 표트르제는 그러한 서유럽의 모습을 본받아서 러시아 귀족들에게 수염을 자르지 않으면 뭘 부여하겠다? 세금을 부여하겠다라고 해서 수염세라고 하는 것도 징수한 것이 대표적인 서유럽화 정책의 특징이었다라고 쌤이 설명을 했었죠. 전성기 시기 때는 중국 청나라의 강희제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을 하면서 이 조약을 토대로 무엇을 확정했다고 했었냐면 양 국가 간의 국경선을 확정하기도 했었고요. 또한 얼지 않은 항구를 얻기 위해서 스웨덴과 북방전쟁을 벌여서 승리한 결과 발트해로 진출하는 모습이 나타났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이렇게 쌤이 정리해보면 빠르게 넘어갔지만 중요한 포인트들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의 특징, 무적 함대를 격파했고 펠리페 2세 레판토 해전에서 승리를 거두었고 위에 승리 써볼까요? 승리를 거두었고 그리고 무적 함대를 영국에게 격파당했다. 프랑스는 콜베르를 등용해서 중상주의 정책, 베르사유 궁전 정도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 프리드리히 2세 상수지 궁전 잘 기억하시고 러시아는 서유럽화 정책을 실시했었고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수도를 건설했었다. 라는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풀고 마무리 지어볼까요? 1번 내용입니다.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표인데 절대군주들은 정치이론으로 왕권 신수설, 경제로는 중상주의. 오케이, 아주 잘 설명해놨네요. 상공시민층의 성장이 미약했어? 그렇지 않지 얘들아. 서유럽은 상공시민층이 성장을 해서 봉건 귀족을 약화시키는 방향이니까 지금 이번의 설명은 서유럽이 아니라 동유럽의 모습이 되겠네. 그러니까 X. 절대왕정의 기반 골라보래. 관료제, 중상주의, 왕권, 신수설, 니은과 디귿에 해당하는 거는 중세 유럽 사회에 있었던 장원제나 봉건제에 해당하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죠. 3번 볼게요. 밑줄 친 나에 해당하는 절대군주 7년 전쟁에서 오스트리아와 승리한 끝에 슐레지엔을 얻었고요. 상수시 궁전, 볼테르와 교류하는 등 계몽소상가와 교류했대.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2세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4번 문제입니다. 가해에 해당하는 절대군주는 서구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네덜란드까지 갔었고요. 영국의 교육제도 봤었대. 북방전쟁을 통해서 발트해로 진출하기도 했었다네. 누구 제들아? 러시아의 절대군주였었던 표트르 대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번 9강의 내용들 모두 마무리 지어봤고요. 여러분들과 다음 시간에 10강을 통해서 만나보려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숨을 좀 크게 쉬어야죠, 여러분들. 10강과 11강과 그리고 12강에 걸쳐서는 여러분들과 혁명사의 내용을 정리할 거예요. 우선은 혁명사의 내용은 전개 순서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에 머릿속에 안 들어올 수 있거든. 최소 2번 정도 강의를 들으면서 전개 과정을 머릿속에 넣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 너무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 10강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게요. 빠이빠이.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